배당을 잘 주는 얘네가 7% 고정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7% 고정 배당 월 배당인데 이때까지는 잘 주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약간 좀 미국 주식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간 성장주, 기술주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배당주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주 환원에 대한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화돼 있고 정말 성장이야 무조건 배당이다. 약간 그런 개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월 배당을 주는 주식들도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또 미국 월 배당 종목에 관심이 많은데 좀 어떤 종목이 투자할 만한지 대부분 사실 리얼티 인컴 이게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리츠 그쵸, 중에서. 이게 거의 탑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한번 찾아봤는데 그건 말고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미국 전문가시니까 혹시 이 월배당을 줄 만한 그런 종목, 그중에서 좀 투자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은 월 배당 주는 종목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일단 한번 좀 찾아보기도 되게 좋은데 근데 배당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배당의 함정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돼요. 내가 배당을 6%를 받았다. 해피하죠? 네. 근데 사실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아, 왜요? 일단 배당을 하면 6% 걸리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는 또이또이한데 네, 이제 배당은 세금을 15.4%로 띄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스 1%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미 그 시점에서. 그래서 내가 배당을 받았으면 일단 수익률은 한 번씩 까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정석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게 맞지 배당이 올라가는 게 맞진 않은데 또 미국 주식은 또 웃긴 게 어차피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결국 배당으로 받으나 주식으로 받으나 배당이 좀 더 싸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배당 너무 많이 준 주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냥 좋아할 필요는 없다. 아. 어쨌거나 세금 내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배당을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재투자를 할 때 이제 그거 세금 뭐 공제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내가 주가가 오르면 주가는 계속 알아서 복리로 오를 텐데 아마도. 그렇죠. 근데 배당은 내가 받았다가 세금 띄고 재투자하면은 배당이 그러니까 복리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함정은 있다는 거를 알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을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다. 아, 의외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좋냐면은 그래서 뭐 골프든 야구든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피니시 자세가 좋으면 스윙 잘했다 그래요. 보통 그럴 확률이 좋은 게 맞거든요. 딱 그렇게 딱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피니시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윙을 잘하는 인디케이터로서 피니시 자세를 보는 거잖아요. 이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거를 야 쟤네는 꾸준히 배당을 주는 걸 보니까 꾸준히 회사가 잘 가네라는 지표로 봐야지. 아, 안정적으로. 이게 피니시만 좋다고 해서 얘가 스윙 잘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배당을 잘 준다고 해서 제가 사업자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만 염두에 좀 두시고 이제 약간 월배당 선택지들을 그냥 쭉 보면은 일단 리얼티 인컴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들 하시죠. 네네. 근데 최근에 많이 사신 게 제피를 많이 사세요. 저거 뭐예요? 저거 커버드 콜? 네, 커버드 콜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내가 현물도 사고 옵션도 사가지고 그 옵션을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한 가격으로 이제 그 배당을 나눠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약간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하방을 좀 막아요. 그래서 약간 해칭을 하기 위해서 옵션을 사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배당률이 되게 높아요. QILD는 15% 정도 되고요. 예. 제피는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얘네가 상방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때 좋냐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막 팡 튀잖아요. 네네. 팡 튀면은 콜옵션을 내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그걸 못 먹어요. 그 상승분을 못 먹어요. 네네. 그 대신에 내가 떨어졌을 때 이제 하방을 옵션으로 막았기 때문에 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배당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씩 올라갈 때는 이게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조금씩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괜찮은데 QILD는 이제 QQQ를 가지고 기초자산으로 거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애매해요. 얘는 하방은 좀 열려있고 상방은 막혀있어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주가는 나락으로 가고 그 대신에 배당은 잘 나오고 약간 그래서 내 돈으로 배당받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어가는 중이고 제피는 좀 드려요. 제피는 제가 알기로 S&P가 그러니까 기초자산인가 그럴 거라 제피가 지금 탑 50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세이브로 해서 되게 많이들 사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약간 우상향 하긴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그래도 약간 뭐. 길게 볼 수가 없는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원칙적으로 우상향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누시라고 이거 양방향으로 다 막아놓는 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근데 양방향이 한국에서도 코스피 양방향 그 ETF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승률은 되게 좋은데 한 번 깨질 때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네. 만회하기 힘들구나, 그러면. 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 MP는 제가 지난번에 왔죠. 얘가 이제, 얘는 진짜 완전 루키인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배당 우선주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얘가 25불짜리 콜옵션이에요 사실. 근데 고정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25불짜리인데 한 7% 줘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얘가 주식은 주식이라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25불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배당 먹으면서 언젠가는 만기가 오면 만기에 무조건 회사에서 25불에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돈을 잃을 일은 없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배당률이 꽤 좋아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하이힐드 회사채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탑픽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그냥 탑픽 정하는 거는 보통 제가 그냥 나는 이거 좋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이런 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좀 갈려서 아키네이터를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금 같은 주식을 하고 싶어요. 나는 주식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내가 이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주식하는 거지 이율 좋으면 난 예금하겠다 하면은 고정배당 우선주 좋은 거 하나 픽을 하든지 아니면 월배당 그러니까 MPA 같은 거 픽하는 게 맞아요. MP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저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알파 시킹하는 ETF인데 얘네가 왜 좋냐면은 일단 리얼티인컴이든 제피든 QR이든 다 주식에서만 하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에서만 하든지 그래요. 근데 얘네가 멀티 에셋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은 또 막 하이힐드 많이 들고 막 그런데 그 밸런싱을 AI가 해요. 근데 그 밸런싱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막 장기 투자를 AI가 잘하긴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자산 리밸런싱 같은 거는 AI가 잘하는 게 어느 정도 밝혀져 있거든요. 올레더가 그거에 되게 약간 AI 없는 형태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올레더 느낌인데 근데 이제 배당을 잘 주는 얘네가 7% 고정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7% 고정 배당 월 배당인데 이때까지는 잘 주고 있어요. 예. 저거는 그러면은 약간 그 주가 같은 경우에 우상향을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얘네가 9% 그러니까 연 9% 우상향 목표고 그 전에 7% 배당 목표라서 그러면은 한 자본 차익은 2% 정도? 예, 딱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정도로 세팅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백테스팅이나 그런 거는 되게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건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운용사가 되게 스타트업이에요. AI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스타트업인데 그 스타트업을 믿고 투자하는 거에 가까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트랙 레코드 쌓기 전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알아는 둬야 된다. 왜냐면 얘네가 나와 있는 팀 중에서 약간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 회사라고 그러면은 그냥 콩고 애들이 자기는 주식이나 금융 잘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깝죽깝죽하는 회사가 있고 금융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나는 코딩을 몰라가지고 결국 핀테크를 못하는 회사가 있고 이런데 얘네는 둘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력이 둘 다 잘했던 인력들이 모여 있어요. 막 대표가 S&P에서 세미나하고 막 그런. 그래서 이게 근본 인력들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머스트 다사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숨겨져 있는 강호 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근데 공모로 나와 있으니까 마침 한번 관종에 넣어놓고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근데 목표 수익률 9%, 9% 정도면은 뭐 사실 그렇게 뭐 무리한 것도 아니고 S&P 500 장기 수익률보다 한 2% 정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약간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약파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막 20%다. 머지 포인트가 한 12% 했던 것 같고 누나가 한 20% 했는데 네네. 12%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애들은 작은 스케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머지 포인트는 그건 아니었던 것이고 루나는 이때까지는 성공한 케이스가 잘 없었던 거고 근데 9% 정도면 솔직히 소박한 목표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할만하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컨빈싱한 팀이 나와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트랙 레코드가 없으니까 얘네가 말이야 물론 잘하고 팀도 물론 좋지만 좀 트랙 레코드 좀 쌓이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담아볼 만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조금씩 정찰병 보내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정찰병은 보내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고정배당 우선주가 좀 제가 볼 땐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하이힐드 그냥 회사채 채권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주식이니까 좀 더 사기 편한 거지. 그래서 얘는 배당률이 고정이 돼 있어요. 25불 기준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얘가 25불에 7%다. 근데 얘네도 한 6, 7% 정도씩은 하거든요. 배당률이. 그러니까 내가 7%짜리 예금 사고 싶다 하면은 그냥 대충 25불 근처에서 얘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그냥 고정배당 우선주를 발행을 해요. 네네. 그럼 골드만삭스가 솔직히 배당 못 줄 일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의 함정은 배당을 못 줄 정도로 현금이 없으면 배당을 안 줘요. 아.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몰아서 주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냥 예금 같은 주식을 하고 싶으면은 굉장히 담을 만하다. 지금 뭐 BAC 우선주 중에서 하나가 막 23달러, 24달러 막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막 근데 제가 걔도 25달러가 액면가란 말이에요. 네네. 만기가 머니까 뭐 시세 차익이 있는 거지만 근데 뭐 그런 거 담고 만기까지 진짜 존버한다 치면은 뭐 돈 잃을 일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뭐 괜찮다.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죠. 회사가 망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은행에다 넣어도 뱅크런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언제나 시장에서는 공짜 수익은 없고 내가 갑자기 7%다 하면은 7% 정도의 약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금도 2%, 예금이 2%다 하면은 그냥 2%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금이랑 가장 비슷한 게 저거긴 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그냥 뭐 4대 은행보다는 골드만삭스가 더 안전하니까. 그쵸. 사실 거기 망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뭐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네. 진짜. 네. 내가 아는 세계랑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할만하다. 08년도 같은 거 다시 터지면 물론 좀 힘들겠지만 그땐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뭐 예금은 아닌데 난 부동산이 좋아. 그럼 리얼티 인컴. 혹은 랜드 같은 것도 좋아요. 랜드가 농지 ETF. 네. 근데 이제 랜드가 배당률이 너무 작아지고 그 월배당을 보긴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뺐어요. 근데 저는 랜드는 우상향성을 더 높게 보기는 해요. 랜드는 그러면 1년에 4번 하나요? 배당은? 그냥 월배당 나와요. 월배당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특정 분기에 많이 주고 그러나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걔네도 이제 그냥 금액이 거의 고정인데 근데 이제 그 ETF 가격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배당률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연배당률 한 1% 좀 1% 2%? 그러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좀 뺐어요. 월배당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을 보고 사는 거니까 얘는. 네, 그래서 빼긴 뺐는데 근데 부동산 중에서 나는 좀 더 농사나 식량위기 같은 데 관심이 많다 하면은 되게 눈여볼 만하다. 저는 그거 식량위기 때문에 좀 보거든요. 그런 게 있고 자 나는 주식이 좋은데 스파이랑 QQQ 중에서는 나는 스파이가 좋다 하면 제 픽. 나는 QQQ인데, 내가 스트레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래 세 개는 한번 커버드 콜이 뭔지를 알고 봐야 돼요. 그냥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재수없이 흘러가면은, 그냥 내 돈 깎아서 배당 받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들이 뭔지 알고, 내가 커버드 콜보다 그게 좋다. 그러니까 양방향을 내가 선호한다. 그럼 루시 사고, 그게 아니면 QRD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덮어놓고 QRD 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고 내가 위험성을 이해하고 사야 돼요. 이거 주가가 우상향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어요. 막 QRD에서 배당금 받아가지고 QQQ 산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러면은 그냥 해칭해가지고 대충 똑같은 거고 나스닥 꼬라박을 때 다 같이 꼬라박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진짜 약간 피해야 되는 투자고 상방은 막혀있는데 하방을 완전 뚫어놓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커버드 콜은 제가 따로 고정 댓글로 좀 설명한 글을 제가 무료로 풀어서 달아놓을게요. 이게 그냥 설명하기 좀 길어요. 네. 지금 시간 좀 이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 받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랜드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식량 위기, 기후 변화 그런 거에 있어서 투자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앱 하비스트라는 그 종목도 있잖아요. 스마트팜 말씀하신 거죠? 그건 네네.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에파베스트도 있고, HYFM도 있고, 일단 지금은 다 나락을 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일단 되게 좋게 보는 게, 저는 실제로 삼성전자에 있다가 그린랩스를 간 친구가 있어요. 저희 구독자기도 한데. 삼성전자 그린하우스? 아니, 삼성전자에 있다가 그린랩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팜, 그 당시에는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나온 스타트업인데, 전 너무 잘 갔다고 진짜 완전 박수 쳤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 그냥 제가 지금 하는 거 없이, 너 지금 창업 뭐 할래? 하면은 뭐 아이디어가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탑픽 중에 하나는 스마트팜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비욘드 미트처럼, 나중에 그 방향은 맞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생존을 하냐? 생존을 누가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려고 사실 좀 찾아봤었는데 근데 스마트팜이 진짜 애매한 게 노지 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지 농사라는 게 그냥 논밭.
그게 아니라 다 온실에서 짓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온실에서 짓는 애들은 상한이 명확해요. 농사의 메인은 결국 농지 노지에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 네, 그냥 상추나 배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특정 토마토나 과일 이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물론 객단가나 상품 가치는 높지만 농사에 가장 매시브한 거는 밀이랑 옥수수. 뭐. 그러니까 밀, 옥수수 이런 곡물이란 말이에요. 걔네는 논이랑 밭에서 자라요. 사실 밭에서 자라죠, 사실상. 그래서 밭에서 잘 돌아가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그나마 한국에서 지금 좀 돌아가는 게 감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스마트팜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농사 짓는 기법을 좀 더 정량화해서 잘 지으시는. 그러니까 약간 개발자가 치킨집 안 차려도 농부된 건데 약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도도 너무 좋다고 보고 실제로 작황이 좋아요. 잘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면적의 땅에서 더 많은 감자를 잘 생산하세요. 근데 실제로 좋다고 보지만 그게 아직 매시브하게 스칼라블한 기업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스마트팜은 조금 애매하게 보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가장 어려운 문제를 태클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의 스마트팜들은. 그래서 수경재배 뭐 이런 거 사실 뭐 좋죠. 좋은데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메이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그냥 그 산업에. 그러니까 농사라는 산업의 메이저가 되고 싶으면은 진짜 플랜테이션에서 진짜 지평선 끝까지 있는 밀밭을 다 스마트팜으로 건물 하나에 우겨박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최고죠. 아니면 적어도 밖에서 기르는 것보다 밀이 좀 더 생산성 있게 스칼라블하게 자라면 그게 최고죠.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작물들이라는 거는 아직 태클이 안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밀 잘 기른 스마트팜 있으면 전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약간 토마토, 야채, 채소 이런 거는 조금은 그러니까 물론 너무 좋아 보이지만 조금 애매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중에 사실 한 분 있더라고 그 에파버시티 말씀하신 맞아. 분이.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거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작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계속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맞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스마트팜이 좋다고 생각하면 랜드 다 팔고 그걸로 갈아타죠. 네. 이제 땅보다 그게 더 에피션트하니까. 알겠습니다.